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간첩단 사건,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총리실 산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토론회장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야당이 발끈했죠.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착한 권을 추천하면서 남긴 한국전쟁은 국제전이란 말은 여당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 정치권의 총선과 닿아있는 발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월 27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권고 9일 만에 라면 업계가 줄줄이 라면 가격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인하 조치지만 지난해 가격을 올렸을 때 절반 수준입니다. 울산에 있는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서 미숙아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닷새 만에 용의자가 자수했습니다. 10대라고 밝힌 아기 엄마였는데 경찰은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쓰이면서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집니다. 다만 술, 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4년생부터 가능합니다. 사생활 폭로 영상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퍼지자 축구선수 황의조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호기심에 시청하거나 공유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본 원자력 안전 규제위의 최종 점검이 마무리되면 오염수 방류 준비가 끝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도 다음 달 4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벨라루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리고진은 정권 전복이 반란의 목표가 아니었다면서도 자신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의 시운전이 마무리된 데 이어서 원자력 안전위의 최종 설비 점검만 마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준비는 모두 끝납니다. 방류의 마지막 기술적 관문이라 할 IAEA의 최종 보고서도 다음 달 4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의 시운전이 이상 없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가 방류 설비 최종 점검만 마무리하면 모든 준비는 완료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다음 달 4일 도쿄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받고 설명을 들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사히 신문은 IAEA 보고서가 총리에게 전달된 뒤 공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IAEAの報告書もそう遠くない将来発出されるもの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引き続きこの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に万全を期すとともにですね。 이번 IAEA 최종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적절한 방류 시점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오염수 관련 상황을 화상으로 설명했다며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IAEA와의 유착설에 대한 한국 인터넷 매체 보도에 대해 관방 장관에 이어 외무상까지 나서 연일 반박을 이어가는 등 오염수와 관련한 부정적 보도에 한층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自由そして民主主義といった普遍的価値に対する脅威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日本政府としてこのような無責任な偽情報に対しては今後とも強く反対をいたします. 하지만 방류에 따른 부정적인 평가로 생계에 타격을 우려하는 일본 어민들의 반발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이 자국 어민들의 동의 없이 방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어민들에 대한 설득은 방류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정부 대응을 두고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여당은 이에 항의하면서 퇴장해버렸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강력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 타임, 사실상 며칠 남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우려가 많은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의되지 않은 결의안을 갑자기 끼워 넣어 상정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맞섰습니다. 여당하고 저는 의논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좀 합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현안 질문 하다가 맨 끝에 이렇게 불쑥내 질문 저희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당 의원 모두가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결의안은 처리됐습니다.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에 최소 6달 동안 방류 보류를 요구하고 대신 상설협의체를 통해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 보고서를 믿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포, 괴담을 조장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겨냥해 진실을 희석하려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기에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처리 강행과 필리버스터 등을 선언하며 벌써부터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여당과 야당의 파상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유령아기 2천여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불법 입양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온라인 브로커를 통한 불법 입양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 명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신생아 거래 실태를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기를 낳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졌거나 키울 능력이 없다며 입양 보낼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아래에는 메일이나 오픈 채팅방 주소로 연락달란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되는지 취재진이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 채팅방 한 곳을 찾아 접속해봤습니다. 문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와 사는 지역, 신생아 성별까지 요구하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개인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며 구체적인 조건을 물어보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입양을 보내려면 친모가 반드시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공인된 입양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피해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를 찾는 이들이 불법 입양 브로커를 찾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액수가 정해질 정도로 아동 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오프라인상의 불법 입양을 통해 돈을 받고 넘기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여아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돈을 높여서 부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입양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면 아동 매매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고작 9명에 불과합니다. YTN이 최근 6년 동안 아동매매 혐의 관련 판결문 5건을 분석해보니 주로 친모가 출산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생아 거래 과정에서 친모나 브로커가 챙긴 돈은 적게는 25만 원부터 많게는 69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명 가운데 8명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부모가 실은 범죄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질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가 적발돼서 그 처벌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받는다면 아이를 죽이거나 유기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유령 아동 2천여 명 가운데 6명이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는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법 입양된 아동들이 학대나 살해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 차원의 단속은커녕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모두 12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16건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12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남 천안시가 새로 수사를 의뢰한 출생 미신고 건은 해당 영아가 지난해 말 태어나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졌고 학대 정황은 없어 수사 종결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울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 쓰레기 수거통에서 미숙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는 사이 닷새 만에 10대 미성년자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야심한 새벽, 쓰레기를 걷어들이는 차량이 아파트 입구에 갑자기 멈춥니다. 수거업체 직원들은 곧바로 어딘가 전화를 하고 잠시 뒤 순찰차와 경찰차가 연달아 도착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에서 임신 6개월 만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미숙아가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안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쓰레기통 차에 비우자는 거죠. 비우니까 이제 차에 이제 비우고 가면 이제 통을 뺏기면 차에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은 이틀에 한 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확인하고 CCTV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나타난 주민을 대상으로 DNA 조사까지 계획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는 사이 아이가 발견된 지 닷새 만에 용의자는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자신을 범인이라고 밝힌 피의자는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금일 12시 20분경 자수하였습니다. 경찰은 영아 살해, 사체 유기 등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국가수 부검 결과 DNA 감식, 휴대폰 포렌식 분석 자료 등을 통하여 철저히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10대 피해자가 살아있는 아이를 버렸는지, 어디서 아이를 낳아 버렸는지 등 출산과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다음 달부터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삼양라면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가격을 올렸을 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소매점 기준 한 봉지에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신라면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이 인하됩니다.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분업체들이 다음 달부터 밀가루 공급 가격을 내리기로 한 것을 제품가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분사들이 납품가 인하를 통보를 해왔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한 5% 정도 가격 인하가 된 셈이었고, 삼양식품도 라면 등 12개 대표 품목의 평균 가격을 4.7% 인하하고 오뚜기는 다음 달 중에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값 인하를 권고한 지 9일 만에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하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는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가격을 올릴 당시 10%대의 인상폭과 품목에 비하면 이번 인하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라면과 비슷하게 밀가루를 주 원료로 쓰는 빵과 과자 업계도 원가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격 인하 움직임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근로자 위원들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2,210원,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가운데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고공농성을 하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한국노총이 새로운 위원 후보를 추천했는데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전임 위원과 신규 후보자가 공동 불법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거절 사유였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도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여진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점에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앞서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었다며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2,21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인상이 어렵다며 사실상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 능력과 법에서 예시한 4가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선적 보고에 대해서 한국노총도 윤석열에게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다.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 시국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총파업을 명분 없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한 가운데 노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그 방식과 시점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엄호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졸속 대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킬러 문항 폐지를 내걸었던 야당이 이제는 4년 예고제를 운운하며 일선의 동료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킬러 문항이 변별력 유지에 필요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든 불안 마케팅의 산물이라며 정부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사교육 병폐의 핵심에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고등학교에서 수학한 범위 내에서 출제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사교육 카르텔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 척결부터 출발해 교육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는 킬러 문항 방지법에 반대하면서 킬러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사교육을 때려잡는 것뿐이라며 교육이라는 100년 대계를 졸속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벌거숭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양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교육 때려잡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다고 사교육이 잡힐까? 또 정부가 킬러 문항에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도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킬러 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위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 측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이로 둘러싼 여야 공방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바람직한 수능 출제 방향을 두고 전문가와 함께 여야가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앞서 보신 킬러 문항 배제의 신호탄이 됐던 6월 모의고사는 수학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는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킬러 문항 배제와 이과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수학 난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6월 모의고사 수학에서 킬러 문항으로 공통 21번과 22번, 미적분 30번을 꼽았습니다. 모두 EBS 분석에서 오답률이 90%가 넘어선 초고난도 문항들입니다. 킬러 문항을 제외해도 오답률 80%가 수두룩해 상당히 어려웠는데 표준 점수 최고점도 지난 수능보다 6점이나 많은 151점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지나친 배경 지식을 요구했다고 지적받은 국어는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킬러 문항으로 꼽힌 14번과 33번만 봐도 가장 많이 틀린 문제임에도 오답률이 60%대로 수학보단 정답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영어 킬러 문항 33번과 34번은 오답률 78%와 73.5%, 하지만 두 번째로 오답이 많았던 42번은 킬러 문항에서 빠졌습니다. 입시업계에선 킬러 문항 논란에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차가 15점까지 벌어지면서 본수능에선 수학이 다소 쉬워질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워낙 초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고 표점이 지금 높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의식하고 한번 출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또 전체적인 표준 점수 높지 않게 또 좀 조절을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쉽게 낼 것 같아요. 탐구 영역에선 과탐2 표준 점수가 치솟았습니다. 서울대가 과탐2를 필수 과목에서 빼면서 최상위권 응시자가 줄어 응시생 간 성적 차가 커진 탓인데 서울대는 과탐2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가점도 줘서 당락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만 차이가 나도 큰데 근데 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원투한 애들한테 3점을 또 주거든요. 투투를 하면 5점을 줘요. 5점의 가점이 보통 국어 수학의 한 문제라고 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20점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게 큰 거죠.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과탐과 미적분 응시생이 사탐과 확률과 통계 응시생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선택 과목 표준 점수 차이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점수 따라 학생이 몰리는 형국인데 융합 인재를 키우려는 통합수능 취지와 달리 이과 쏠림이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만 나이로 통일을 한다더니 대체 언제부터야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됩니다. 다만 계산 시점으로부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한두 살 더 어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상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들이 대부분이라서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선거를 할 때나 연금을 받을 때, 또 근로자의 정년을 계산할 때나 경로 우대 대상 인지를 판단할 때도 현행대로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예외인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나이,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에는 만 나이를 쓰지 않고요. 병역 관련 사항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그동안 쌓은 보험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정부가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연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에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영상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 게시자를 경찰에 고소한 황의조 측은 재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위터에 축구선수 황의조를 검색하자 사생활 영상과 관련된 글이 쏟아집니다. 해당 영상의 공유를 부탁한다는 글부터
일부는 가격까지 올려놓고 사고 팔기도 합니다. 지난 25일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된 직후 원래 글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판매하거나 호기심에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단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이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에 이걸 클릭해가지고 본다든지 이런 경우도 충분히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황 선수가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갖고 있던 것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으로 징역 7년 이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 씨 측은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로부터 영문으로 된 협박문을 받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고 무대행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는 마음으로 유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영상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지 4년 만에 다시 완전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다음 달 21일로 일본 정부는 오늘 가그에서 수출 무역 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준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 조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 포괄 허가가 가능해져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 대화로 수출 통제 관련 양국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 일당에게 범죄 집단 조직 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전세 사기 일당이 범죄 집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61명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 검찰이 남 씨 일당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남 씨를 포함해 모두 35명.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도 553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합쳐 43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남 씨가 지난 2018년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 공사대금 117억 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씨가 횡령한 자금을 메꾸는데 전세 보증금을 투입한 게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낳은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남 씨는 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재작년 3월부터 공인중개사무소 여러 곳을 차리고 총괄실장과 실장, 팀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남 씨와 공인중개사 등 18명에게는 전세 사기 범행을 위해 범죄 집단을 만들거나 참여하고 활동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통솔 체계까지는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전세 사기 일당이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 집단 조직 혐의가 추가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들도 주범에 준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 구리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다른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5%씩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은 의사인력 수급 축의 전문가 포럼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여 년 후에는 의사가 2만 명 이상 부족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비가 급증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료 수요자와 전문가 등도 참여하게 됩니다. 조규영 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장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벨라루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프리고진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수사를 마쳤습니다. 이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항공기의 이동 경로가 나타납니다. 이 항공기는 엠브라에르 레거시 600 제트기로 미국 해외자산 통제국에 등록돼 있는 프리고진 전용기입니다. 러시아를 출발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도착하는 경로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도 현지 시간 27일 새벽 프리고진 전용기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에서 출발한 뒤 오전 7시 40분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주변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러시아군 수뇌부 처벌을 요구하며 무장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벨라루스로 떠나기로 하고 당일 반란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프리고진은 정권 전복이 반란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밝히고는 자신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Второй фактор.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러시아는 반란을 주도한 프리고진과 가담자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프리고진이 이끈 무장반란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안팎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일단 벨라루스를 거쳐 바그너 그룹이 활동 중인 아프리카로 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서 파문 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 발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자, 민현주 의원님,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일단 이제 이분이 그 공청회에서 세미나에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요, 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걸 폐지하면서 경찰로 그 수사권을 이관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발들이 있었어요. 뭐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 내부 일반 국민들까지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지만 사실은 국민들 관심 속에서는 금방 사라졌고요. 이 문제가 간첩 수사에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소
최소 5년, 기본적으로는 10년 정도의 수사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간첩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찰로 이관을 하는 것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뿐 아니라 이건 국가의 안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누수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냥 2020년도에 일방적인 통과를 했고요. 통과를 시켰고요. 내년 1월 1일이 되면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이 원장 입장에서는 박 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이 문제를 바로 잡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어떠한 묘안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안보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으로는 조금 자극적이고 좀 불필요한 너무 강한 발언이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으로 인한 이 문제에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많은 것들은 반드시 좀 이제라도 늦었지만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진심으로 간첩이라고 생각해서 한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신경미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의 그 경력을 보면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공안 사건을 많이 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검찰 내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단의 검사들이 있는 것은 뭐 분명히 맞고요. 근데 이건 검사라는 게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 건데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이분이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걸 좀 잠시 잊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분의 논리라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의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을 뚜렷한 증거도 없이 뭐 이러니까 간첩일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용포로 걸렸습니다. 이건 뭐 명예훼손 플러스 뭐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허공에 대고 아무 얘기나 떠들어대는 검사 출신이라는 것도 부끄러워해야 될 정도의 이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곧 검찰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나 민주당에서 뭐 고소고발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 정도 되면은요. 바로 고발장 들고 오는 사람들이 아마 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야당 반발이 굉장히 거센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경찰제도 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박 위원장 경질해라 야당에서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경질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경질 사안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지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출신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인격 모독이다, 뭐 정치적인 성향에 비판 문제점이 있다, 지적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강경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경질보다는 저는 박 위원장이 이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은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물론 박 위원장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통해서 일정 정도 좀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라는 건 인정은 하지만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제도권 내에 있는 노조나 이런 활동에 북한과 연계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에 분명히 그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정원에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이것들을 무마하거나 예를 들면 뭐 휴가를 내고 국정원 출근을 안 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사건 처리를 굉장히 질질 끌고 지연시키고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런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아마 환기시키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조를 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은 유감 표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공 수사권의 경찰로 이관 이 문제에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박 위원장의 발언이 아무리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슈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공 수사권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이 문제 지금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주장하다 나온 발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공수사권 이 문제가 예.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때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도 역사성이 있는데 이 간첩 조작 사건이 국정원의 전신 기관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런 조작 사건을 일으킨 것들이 업보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국정원은 안 그럴 것이다 뭐 이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간첩단 사건이 조작 사건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아무리 간판 바꿔도 안 되는구나라는 이런 지적이 그 당시에 심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 물론 이제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좀 그걸 경우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방첩 기관이 그러니까 스파이 기관이 수사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뭐 천하의 CIA다, 뭐 DIA다, 무슨 영국의 첩보기관이다, 이스라엘 첩보기관이다 하는 천하의 첩보기관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지만 이 세계에서 스파이를 하는 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라는 부분은 저는 그 지적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스파이 기관이 수사권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간첩 조작 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반성을 할 대목이 있어요. 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간첩 사건이 특수하죠. 수사가 특수하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에서 민 의원이 하신 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국내외가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완을 하면서 가는 것은 저는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방향은 맞다. 네, 그러나 이걸 이제 경찰에 가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 갈 데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전문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떤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이 간첩 사건을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국정원이 계속해서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역사적으로 타당성을 한국 사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뭐 여기 부족해서 우리 공수처도 만들었는데 이걸 또 별도의 기관을 만들면 또 이제 뭐 어디로 이첩하느냐. 지금 봤었던 이런 혼란이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어쨌든 장기적인 방향은 좀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도 논란이 된 발언이 있습니다. 책방지기 하고 계신데 자 6.25 73주년의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1950 미중 전쟁이라는 그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여당의 비판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원래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안들, 특히 전쟁은 국제적 측면이 있습니다. 6.25 전쟁 물론 김일성이 계속해서 남침을 하겠다는 아주 야심을 세워가지고 몇 년을 계획을 해가지고 침략을 한 거죠. 그것도 불시에. 그렇지만 김일성 혼자서 이걸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기록을 쭉 지금 이제 기록이 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보면 모스크바하고도 얘기한 것, 또 북경하고도 얘기한 것들이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당시에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김일성 혼자서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한반도라는 게 그런 역사적 숙명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또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반도적 숙명이 있는 게 분명한데요. 이 책을 추천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 큰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책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날이 이제 6.25 73주년. 아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책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지금 하나가
여기에 번역이 돼서 이제 이번 기회에 나온 거죠. 그것을 문 전 대통령이 추천을 한 건데 이걸 놓고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러는 것은요. 그러면 큰일 난 사람이 전 세계에 널리고 널린 거예요. 저는 이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 근데 여당에서는 지금 6.25가 미중 전쟁이면 임진왜란은 외중 전쟁이냐 뭐 이런 비판까지 김웅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난 집권 5년 동안의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모습이 저는 가장 크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비판이 있었죠. 그리고 야권에서 국민의힘이 야권 이전 시절에 비판도 있었는데요. 왜 북한 앞에만 서면 저렇게 약해질까? 왜 저렇게 작아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하지 못할까?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도보다리에서 무슨 USB에 뭘 담아줬느냐 아니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도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일에 6.25 이 상황에서 우리 참전 용사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 경의를 표시하고 감사의 인사 한마디를 했다라면 저는 그래도 비판은 받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비판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북한의 침공에 대해서 한국 전쟁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국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시각도 다양하다는 건 우리 국민도 다 알고 있고 정치권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굳이 그 다양한 시각 중에 과연 왜 미중 전쟁이었다고 그 시각을 강조하는 그 책을 권했고 그 메시지를 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해쳤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불행한 사건을 시간들을 가져왔던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많은 비판들이 있고 아까 앞서서 박 위원장의 그 비판점과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왜 그렇게 북한 앞에만 서면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니라 북한의 편 또는 제3자의 시각에 서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또 강조하고 싶고 굳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고 싶다. 화면에서 사라지겠다. 뉴스에서 사라지겠다 하시면서 왜 꼭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정치적으로 정쟁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지 그 부분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환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이 전 대표의 역할론을 두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친 이낙연계 의원들 목소리도 들어봤고요. 오늘 신경민 전 의원도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을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 국민들께서 네. 주문을 했을 때는 궁극적인 변화를 바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현상 관리에만 치중하면서 늘 여론조사에 전전긍긍하고 통찰이 먼저다. 지금 뭡니까 이 검찰국가의 탄생이 그냥 총체적 실패인 거죠. 정치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과정에서 뭐 어떤 좋은 때가 있었다 하는 거지만 그것은 추억인 거죠, 이제. 네. 늘 현상 관리만 하고 여론조사에만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검찰 국가를 탄생시킨 총체적인 실패를 범했다. 결국 정계 복귀보다는 좀 성찰을 먼저 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반면에요. 친이낙연계 인사들 어제 인터뷰 많이 했던데요.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발언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신경민 전 의원님이 얘기하신 악마화 발언도 좀 이슈가 많이 됐는데 민주당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조용하진 않죠. 물 밑에서 시끄럽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당 밖으로 뭐가 탁 튀어나오는 건 물론 아니고요. 지금은 혁신위가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귀국이 토요일인데 월요일, 화요일에 그 혁신위 문제도 나왔지만 월요일에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특권 포기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밑자락을 깔았다. 그러니까 선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세 고쳐잡기,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분위기가 제가 토요일 날 귀국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그 인파의 숫자와 질에 있어서 질과 양의 양 측면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공항에 가셨기 때문에 지켜보신 느낌으로는 그러셨단 말씀이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인파들이 굉장히 많은 그 열광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낙연의 귀환을 축하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실망했고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거. 이걸 말하자면 합쳐가지고 이낙연 당신이 돌아오는 걸 기다렸소라는 그런 외침으로 들렸거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도 좀 놀랐습니까? 아니 놀랬죠. 이렇게 열광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도 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저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쪽에서 새벽에 4, 5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저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서 저 시간이 3시간 넘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가까이를 오고 기다리고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열기라는 게 단순히 이낙연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정치권,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실망, 불신, 불안 이런 것들이 이낙연 대표에게 투영이 된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게 여당 지지자건 야당 지지자건 간에 어떻게 이것을 소화해낼 것인가가 지금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당면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계파 갈등을 우려해서 그런지 그런데 비명계에서도 자 낙향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사무실도 얻으셨더라고요. 사무실은 미리 얻어놓은 거예요. 미리. 그럼 광화문 쪽으로 집을 옮기면서 집 바로 옆에다가 광화문 쪽에 사무실을 얻겠다는 건 지난번에 장인상을 당해서 귀국을 잠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으라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있었지만 여의도 바깥에다가 사무실을 얻으라는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것을 이낙연 대표가 생각 끝에 집도 광화문이고 그러니까 광화문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미 광화문에 계약을 해놓고 그 당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낙연 전 대표 하면 이제 엄중낙연이다. 자, 이런 굉장히 진지하고 엄중하고 이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날 그 공항에서 보면은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좀 스타일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방송을 봤어요. 봤는데 좀 경선 때 저렇게 하시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사실은 뭐 많은 이야기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을 좀 개혁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게 담긴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총체적으로 정치권 전반을 비판을 하고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포인트를 강조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걸 못하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이재명 체제가 문제가 있다. 정당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지는 다양한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서와 유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주당이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 점을 내가 개혁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친명계다, 친낙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국민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으로 이낙연 대표가 그런 정치적 스탠스를 갖지 않을까, 그리고 개혁의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글쎄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 내부가 조금 시끌시끌한 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네, 경선 때 귀국했을 때 스타일처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이 대목 민의원의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연과 해석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반대가 됐다. 네.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외교 얘기를 하면서 4대 강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4대 강국에 대한 부탁과 경고성 발언 비슷한 것들이 있었죠. 일본에 대한 것도 있고 미국에 대한 것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물론 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미음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짧은 연설이긴 하지만 그날 나왔던 토요일 날 나왔던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네. 물론 그중에는 국힘당 지지자들도 계셨던 걸로 제가 들었고 개딸들도 일부 나왔던 걸로 들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어쩌든지 간에 민주당이 대부분의 주류들인데 왜 미음자도 꺼내지 않았느냐라는 건 저는 전략적 생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대표 본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묵묵부답이긴 한데 틀렸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전략적 생략, 민주당의 미음자도 안 내놓은 전략적 생략의 의미는 이것도 윤 대통령과 그 여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야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는 거죠. 네. 그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게 됐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이 나라를 제대로 하는 데는 여당과 대통령도 있지만 야당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생략 속에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생략 속에는 분명히 민주당 제대로 해야 됩니다. 민주당 제대로 여당과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정치를 나는 다시 하겠다. 이 선언을 정치 은퇴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선언을 한 것으로 다들 이제 듣고 계신데 그날 아까 보셨던 청록색 넥타이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 제목이 많이 달렸어요. 호남부터 결집 시도 이런 제목도 달렸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밥 먹으면 배부르다 하는 멘트 정도의 너무나 당연한 건데 호남 출신이고 민주당과 호남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호남에서 지사를 했고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이러기 때문에 호남이 중요하죠. 근데 호남만 중요하냐 그러면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이 이제 아직 결정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호남과 또 젊은 세대와 또 중요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미애 전 장관 앞서 들어보신 얘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오늘 하셨던데요. 야당이 너무 얌전하다. 그래서 내가 야성 회복을 위해서 나서겠다.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총선에 직접 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을 내년 4월 총선에 추미애가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로 읽었는데요. 아까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게 나라냐를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 때 국민들이 했던 목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때 국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나라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추 전 장관이 야성이 부족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문제가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 자가당착이고 반성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다선 여성 정치인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입각해서 장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좀 바랬는데 지금의 모습은 글쎄 국민이 바라는 정치인이면 다선 정치인이고 중진 정치인의 모습도 그리고 후배 정치인으로서 여성 정치인의 모습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든지 조국 전 장관이든지 그리고 손혜원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총선에서 민주당의 앞에서 얼굴로서 활동을 한다면 솔직히 국민의힘은 굉장히 힘이 되죠. 그런 점에서는.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 비판의 결과가 정권의 심판으로서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의 저런 모습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그 선거에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여기도 한 말씀 제가 좀 부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국 전 장관이나 손혜원 전 의원은 이미 뭐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고요. 추미애 장관의 이 아까 쭉 들었던 여러 가지 방송에서의 멘트는 당내 메아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뭐 추미애 장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뭐 그 대목 하나만 가지고도 별로 그렇게 민주당 안에서 메아리를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오늘 방송도 왜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의도는 내가 곧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밑자락을 까는 그런 정치적 의도 외에는 별로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를 저는 읽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나 손혜원 전 의원의 그 조국 옹호 발언 얼마 전에 또 나왔었는데요. 자,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메아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민주당 밖에서 뭔가 새 규합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한 울타리에서 모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부 개성이 강한 분들이 돼가지고. 지금 공통 분모가 있긴 한데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같이 모이지는 않을 거라고 공통 보십니까? 분모가 물론 있죠.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한 집이나 한 울타리에 모여서 자 힘을 합해서 가자 뭐 그런 가능성은 저는 그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는요. 민현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지금으로서 그 세 분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까지 한다. 거기에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손혜원 전 의원의 김남국 의원 얘기를 했잖아요. 글쎄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과연 그 지금 네 분이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데 다만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얼마 전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같이 이제 차도 마시고 술 한잔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인 것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그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걸 바탕으로 한다면 설령 민주당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뭐 호남의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를 잇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 강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고 창당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조 전 장관이 호남이든 어디든 출마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저는 글쎄요 굉장히 부정적인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신경민 전 의원께서 조국 전 장관 총선에 출마할 거다 전망하시면서 지역까지 찍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못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뭐 관악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공을 들였기 때문에 관악이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인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뭐 문 대통령과의 연관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또 광주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구가 한 4-5개 돼요. 근데 저는 그건 뭐 정말 호사가들의 얘기고요. 실제로 신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는 들었지만 신당 창당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가능성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또 뭐 광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광주 분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광주 분들이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아주 고개를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하태경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이낙연 전 대표는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과거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저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 사면. 근데 지금 보면 그 큰 정치인의 수거든요. 정치적 잔 기술이 부족한 거죠. 이낙연 같은 중도 합리적 인사가 당을 맡게 되면 우리 총선 170석이 아니라 뭐 130석, 120석도 힘들 겁니다. 민주당이 압승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처럼 중도 합리적인 인사가 민주당을 맡으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함의가 담겨 있는 발언일까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경선에서 이제 경쟁을 할 때요. 이재명 지금 대표와 경쟁을 할 때 그런 평가들이 조금 있었죠. 이낙연 대표는 조금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불도저식보다는 조금 더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지 않겠느냐. 중도층에게 마음을 좀 표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태경 의원의 저 발언은 제가 보기엔 약간 민주당 내에 약간의 그 뭐랄까 경쟁을 붙이거나 분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도 민주당 내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내적 갈등의 단초는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입국을 하고 지금 그 발언 굉장히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의 오늘 그 기자들의 반응에서도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주저주저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신중하고 신경이 쓰이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낙연 대표든 누구든 합리적이고 중도에게 호소력이 있는 정치인이 온다면 그 지도자가 된다면 그건 총선에서 당연히 큰 뭐랄까 민심을 얻게 되고 그래서 총선 승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죠. 그건 이낙연 전 대표만을 말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낙연 대표를 굉장히 친송하고자 그런 뜻보다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 내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예상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저런 얘기하는 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것도 역시 메아리 없는 얘기일 거고요. 하태경 의원 얘기는 그냥 저는 흘러가는 얘기라고 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막으로 볼 때와 오디오를 들을 때 느낌이 달라서 지금 여쭤봤는데 흘러가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총선 그 170석 목표를 언급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서 파장이 좀 있었는데 오늘 김정재 의원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170석 언급이 실제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170석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관계자 발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승리는 굉장히 간절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아무 일도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안 처리 통과가 되는 것, 심의 과정부터 통과까지를 보면 거의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냥 원사이드하게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손 넉놓고 있는 반대를 해도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아까 신 전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메아리 없는 반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 게 국회인데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반이라는 의석이 민주당의 그런 일방 통행을 저지하는 것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했던 핵심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으로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과반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만일에 안 된다면 사실은 과반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음 남은 기간 동안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밝히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정재 의원이 저걸 갖다 사실을 기반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쨌든 과반이 국민의힘에게는 정말 절실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과반이 그렇게 절실하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여당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좀 신경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경제 민생이죠. 가장 어려운 게 아시겠지만 뭐 먼저 뉴스에서 나왔지만 뭐 전세 사기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저임금 지금 협상이 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지금 최저임금에도 굉장히 신경을 곤두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요. 그리고 물가 잡기 위하고 뭐 국제 무역 수지라든지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통해서 많은 외자를 유치하기도 하고요.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내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또 나가 진출하는 이런 성과를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점에서 경제를 살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것들을 다시 가운데로 오게 하는 뭐
공정, 상식, 예. 불공정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그래서 지금 뭐 교육이라든지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라든지 이 문제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법 통과, 예산 통과가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한 과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신경민 총리는 이 내용에는 뭐 첨언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지금 총선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여야 막론하고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재산지대도 여당이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면 저는 여당이 찌그러지는 건 물론이고 즉각 레임덕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야당은 또 야당도 만약에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면 야당도 그 내부의 그 갈등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과반 획득을 놓고 여야는 지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방 말씀하신 경제 문제 일반 또 외교 예. 문제 후쿠시마 문제 포함해서 외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검찰 수사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뭐 야당을 주로 타겟팅을 하는 거지만 여당 인사들도 물론 조금 들어가 있겠죠. 네. 근데 이 야당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대표급 인사들에게도 지금 수사가 다가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기에 관련될 것으로 보여서 경제 외교 문제와 함께 검찰 수사가 이 총선 내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년 총선의 변수 지금 꼽으라고 한다면 경제 외교와 함께 검찰 수사를 네. 좀 꼽을 수 있겠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김건희 여사가 첫 외신 인터뷰를 네. 했습니다. K컬처 영업사원을 자처를 했는데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영업사원, 세일즈 요역에 힘쓰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자, 이 외신 인터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의 행보에서는 사실 복지라든지 어려운 부류 이웃을 중심으로 그리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특히 아동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아주 간헐적으로 했다면 이번에 인터뷰에 통해서는 조금 더 이제 방향을 영역을 조금 넓힌다기보다는 영향을 좀 바꿔서 본인이 그 대통령 부인이 되기 이전에 활동했던 영역들 아닙니까? 문화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전시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좀 더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그걸 또 관련해서 내가 좀 본인이 역할을 좀 하면 확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의 인터뷰지. 저는 그래서 야당이 뭐 굳이 이런 거까지 굳이 또 사과해라, 비판해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네. 과거 영부인들에 비해서는 활동 영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활동 양도 좀 좁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굳이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그렇게까지 비판할 거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용한 내조를 강조했던 김 여사 입장이 바뀐 데 대해서 너무 야당에서 비판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는 맞는데요. 과거의 다른 역대 영부인들에 비해서는 저는 그렇게 화려한 내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절제되고 근데 그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 때문에 한 번의 행보도 굉장히 부각되는 그리고 야당이 거기에 모든 메시지를 다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좀 야당도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미술 전문 매체 아트넷 뉴스하고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건데요. 어쨌든 뭐 미술, 문화 이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에도 쭉 해왔던 전문 분야고요. 자, 이런 영역에서 활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영부인으로서 뭐 하려니까요. 그거 하시는 거 좋아요. 예. 근데 공식화하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영역이 좁다고 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좁지 않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부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 좋아요. 예. 근데 그림자 스태핑 이게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인비저블 스태핑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고 공식화해서 해야 여러 가지 잡음도 나지 않고 공식화하고 제2부속실도 만들어서 제대로 그래서 공식화해서 공식으로 하고 공개하고 뭐 자꾸 어떤 건 공개하고 어떤 건 공개하지 않고 또 어떤 건 공식화하고 어떤 건 비공식으로 해서
공개, 비공개, 공식, 비공식이 이 네 가지가 막 섞여서 뒤죽박죽 돌아가게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일이 아니고요. 예. 영부인답게 그러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하고 그리고 공식으로 하는 게 좋죠. 지금도 비공개로 하고 있나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아마 신전 의원님 말씀은 아예 그냥 관리하는 그런 지금부터? 참모들을 두고 예. 공식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활동을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먼저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참모진이나 전문가의 인력을 동원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영부인이 제대로 활동하는 게 국격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뭐 신전 의원님은 영역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제한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다른 역대 영부인들이나 아니면 해외 다른 국가 영부인들에 비해서는 전 제한돼 있다라고 보고 그런 데에 비해서 야당으로 인한 비판이나 이런 메시지는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의 영역에서 더 이상 확장할 생각이 없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행보를 하는 것도 다만 국민이 원하는 행보를 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컬처 영업사원 역할을 하겠다는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 씨가 돈봉투 자금 조성과 살포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자금 총괄 관리자로 지목한 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박 씨는 2021년 4월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에게 경선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포함해 모두 6천만 원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고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송 전 대표 선거운동을 위한 경선 콜센터 운영비로도 700만 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송 전 대표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자금이 불법적으로 경선 캠프로 유입된 데도 박 씨가 개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 비용 9,200여만 원을 연구소 측이 대신 내도록 요청하고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꾸미게 했단 겁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캠프 관련 자료가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도 박 씨라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에 재소환된 박 씨는 그러나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국회 사무처에 돈봉투 살포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10명의 출입 기록을 추가 요청하는 등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지휘하면서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렸죠. 네, 하지만 금품수수 사건과 대장동 비리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이제는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검찰 재직 시절 서울지검 2차장 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며 강력통, 특수통 검사로 꼽혔습니다. SK 분식회계, 대우그룹 경영비리,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같은 굵직한 재계 비리를 잇따라 수사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설립된 퍼시픽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2009년 서울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박 전 특검은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30여 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역대 12차례 특검 중 최고의 특검으로 꼽혔습니다.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관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박 전 특검은 그러나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휘말리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공짜 이용을 포함해 336만 원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또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사건에도 연루돼 거듭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핵심 인물로 거론되며 재작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 그래도 형사 처분은 피하는 듯 싶었지만 곽상도 전 의원 뇌물 혐의 1심 무죄를 계기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칼날을 끝내 피하진 못했습니다. 박 전 특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우리은행 관계자들도 불러 성남의 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 등에 박 전 특검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박 전 특검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고 나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이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횡령과 배임 수재 혐의로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대표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와 아시아 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공사비와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48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는 성남 R&D PFV의 최대 주주로 백현동 사업을 통해 성남 R&D PFV는 3천억 원가량의 분양이익을, 아시아 디벨로퍼는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헌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참사 유족들은 다시 한번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헌법재판소에 모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마지막 날 거듭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 유족은 헌재 변론에 참석해서도 참사를 막지 못한 이 장관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도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도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임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던 만큼 참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도 결과론적 시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사건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4차례 변론을 끝으로 공개심판 절차를 끝마쳤습니다. 관련법은 탄핵사건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해 이르면 다음 달에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6명 이상 찬성할 경우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탄핵 국무위원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행정기관장이라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늘 밤 9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중대본은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이 위험 지역에 고립되지 않도록 재난 예경보 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위험 시에는 긴급 대피토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창섭 중대본부장은 전라권을 중심으로 잦은 낙뢰도 예상된다며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최단기 합격 공무원 1위 학원, 한 유명 학원의 광고 문구인데요. 거짓 과장 광고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대형 입시 학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학원 광고 문구입니다. 이 학원 수강생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원 수강생과의 비교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는 문구도 문제였습니다. 한 언론사 만족도 조사 1위에 선정됐을 뿐인데 이런 점은 매우 작게 표시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거짓 과장 기만 광고와 관련해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5조 원 정도의 규모로 커지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 시장에 있어서 불공정한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히 감시해서 엄격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차례는 대형 입시 학원들입니다. 지난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참석한 공정위는 사교육 학원들의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고 적중률이나 의대 명문대 합격률, 합격자 수, 강사 이력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면 광고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당 광고는 이에 따른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 원 한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 22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미숙아의 친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20분쯤 10대 후반 여성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살해와 유기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국회도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익명 출산권 보장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달 내 관련법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복지위 소위에서 여야는 4시간이 넘도록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산모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고
대신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입니다. 이것이 맞는 키냐고 하는데 맞는 키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많은 위기 임산부들이 법의 보호 체계 안으로는 들어오리라고 여깁니다. 점차 영아를 유기한다든지 영아 살해하는 일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 보호출산제 법안의 6월 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는 상대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회적 우려를 키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문제와 그 사각지대 해소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출생 통보제 등 시급한 문제부터 6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해결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6월 30일까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출생 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행정 부담을 우려하는 의료기관 반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진료 기록에 출생 사실을 적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전송해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출생 통보제만 먼저 처리할 경우 병원 밖 출산이나 출산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산모 익명성 보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유령아동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큰 틀에는 정치권 모두 공감하는 만큼 6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논의를 의사는 물론 그 외의 수요자들도 참여하는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 의사협회가 논의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서서 실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을 내년 입시부터 늘려보려는 정부가 보건과 통계 전문가 등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의사 인력에 대한 과학적인 수요와 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의사 인력 규모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035년엔 의사 2만 7천여 명이 부족하거나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2050년에 2만 2천여 명이 부족할 거란 추계를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에도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증가할 거라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의 5%를 증원해야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치료 인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인력은 이번에 추계된 결과보다 더 크게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고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업무량이나 의료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다 활동 의사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대 정원을 늘렸다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I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 테크놀로지들이 혁신이 일어나면서 의사의 또 기능들을 많이 보완하거나 의사 숫자가 늘리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일으키거나 만약에 그 비용으로 진료를 하고자 원한다면 질이 떨어지겠죠. 포럼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는 물론 의료 소비자 등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을 수포로 만들어버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논의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해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구체적인 해양 방류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경산성 간부가 방류 설비 공사 완료,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방류 전 검사 종료,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 등이 모두 이루어진 단계에서 기시다 총리가 방류 시점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여름에 들어선 이후에도 명확한 방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강요회의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결정을 해서 4년 만에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셔틀 정상 외교 복원 이후 양국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국내 산업계는 그동안 막혔던 수출입 절차가 원활해질 거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액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치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국산화를 돌려서 원가 절감이 될 수도 있지만 엔드유저 측에서는 한국산은 아직까지 어떤 품질적인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 다른 나라 거를 쓰고 싶다고 하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3월 일본이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서 협력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한일 사이의 수출 규제 현안은 4년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통제와 관련해 양국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계 역시 수출입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거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다 재지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불필요한 수출입 규제로 인한 번거로움이라든지 절차적 복잡한 번거로움 이런 게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래도 기존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 일본의 수출 규제 칼을 빼든 지난 4년 동안 우리 기업들은 주요 소재를 국산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가운데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4년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도 당장 국내 산업에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고양이 2마리가 고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한 여성이 고양이를 던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 고양이 주인은 남자였고 또 혼자 떨어져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경남 김해의 한 편의점 앞입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고 여성이 놀라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다름 아닌 고양이. 잠시 뒤 사람들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누군가 고양이 2마리를 연이어 떨어뜨린 겁니다. 목격자들은 오피스텔 12층에서 한 여성이 고양이를 창밖으로 내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이어졌거든요. 고양이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두 손으로 들어가가지고 던졌다. 목격자들이 지목한 집을 경찰이 찾아갔더니 30대 남성만 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고양이 주인이 맞고 자는 사이 고양이들이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들이 떨어진 거예요. 방충망 찢어져가지고. 이제 던지는 걸 봤다고 하시던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분석해 고양이를 떨어뜨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렸던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지난 19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며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한 19살 A군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은 여객기에 타기 전에는 필리핀 세부에 한 달가량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1m가 넘는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 보관하던 장검을 가져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손목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결국 8시간 만에 숨졌고 A씨는 주차 시비 끝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탄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고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밤늦은 시간, 택시에 오른 만취 승객 2명이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이내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더니 갑자기 한 승객이 구둣발로 택시기사 얼굴을 차기 시작합니다. 승객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기사는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를 본 승객이 따라 내리더니 다시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 도로에서 벌어진 만취 승객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쯤 돼서야 멈췄습니다. 얼굴과 손목에 상처를 입은 택시기사는 큰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각했죠, 아주 그냥. 그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중앙선 침범해서 마주로 오던 차하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70대 가해자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의 목을 승객이 졸라 입건됐고 이번 달엔 울산과 부산에서도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택시와 버스기사 등 운전자 폭행은 최근 몇 년 사이 줄곧 늘어 지난해 한 해 동안 4,36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한 뒤에도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운전자 폭행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아무리 가중돼도 판사의 마음이나 판사의 생각이 안 바뀌면 불가능해요. 때문에 시내버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일부 국가처럼 택시 등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엿새째 나타나지 않는 40대 남성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일반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이르다는 판단과 함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며 아이 아버지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아버지가 공적 인물도 아니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게 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반란을 접은 러시아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자신이 거느린 부하들에게는 크게 불만을 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프리고진이 미리 짜고 벌인 일이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서 숨진 부하들을 가리키며 분노를 쏟아내는 프리고진. Это чьи-то, отцы и чьи-то сыновья. И те, которые не дают нам боеприпасы, будут в аду жрать их потроха, 탄약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면서 러시아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 이름을 거침없이 부르며 몰아세웠습니다. 인터뷰. Шойгу! Герасимов! где боеприпасы? 모스크바 턱 밑까지 밀고 갔다 하루 만에 방향을 돌렸을 때는 환호하는 시민들의 애정어린 배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리고진의 결정이 정작 자신의 부하나 그 가족들에겐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에는
극적인 진군 중단 결정에 분노를 표시한 부하들의 글들이 올라왔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용병이라고 주장한 한 인물은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파괴했으며 모든 사람을 골탕 먹였다고 적었습니다. 용병 가족들이 많이 쓰는 SNS에는 용병들이 배신당했다, 프리고진은 이번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글도 게재됐습니다. 한쪽에선 음모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푸틴 대통령과 미리 짜고 쿠데타 시도를 모의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거나 혹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란 시도와 철회를 통해 푸틴이 얼마나 약한지 드러났고 프리고진도 명성에 크게 흠집이 났다면서 음모론을 반박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핵안보 분야 협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는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 협력 관련 양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데 핵안보를 포함해서 4개 실무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고농축 우라늄 최소화와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보안, 핵 방사능 테러 대비와 대응 등에서 그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식량난이 장기화한 북한에서 주민 1,0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의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들이 우리 정부에 이어 유튜브 차원에서 아예 차단됐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북한 당국이 농작물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간다는 제목으로 노동신문에 게재한 사진입니다. 최근 당 전원회의 이후 연일 민생경제를 강조하며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간부와 주민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농촌들에서 재해성 기후의 영향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소식.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북한에서는 식량 부족을 비롯해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민간단체는 북한에서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1,040만 명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주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또 UN 식량농업기구 평가 기준으로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정보가 매우 불투명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접속을 차단한 북한의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들이 아예 폐쇄됐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관련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쇄 조치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체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선전으로 사용되는 게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큰손 역할을 하던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긴축 기조를 강조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건데 환율도 다시 1,300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올해 부진할 거란 예상을 뒤엎고 1년 만에 2,640선까지 회복했던 코스피.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외국인이 14조 원 어치를 사들인 덕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등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2차례 추가 인상 예상이 나온 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며 환율은 2주일 만에 다시 1,300원대로 돌아왔습니다. 환율 상승은 국내에 투자하기 위해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에게 환차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팔고 나가려는 그런 기조들이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우리 제조업체 상당수가 올해가 아닌 내년쯤에나 수출이 회복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그나마도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적지 않았고 특히 반도체 업체 과반수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경기 회복 기대감에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2차 전지 등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 조금 조정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미국의 경제적인 펀더멘탈,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빠지는 부분보다는 좀 차익 실현 기대 쪽으로 빠지는 게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삼성전자 등 대형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탄탄한 점을 들어 일시적 현상일 뿐 추세는 아니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시절 KBS 내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성향의 KBS 인사를 속아내는 방향을 담아 국가정보원이 작성을 했는데 이동관 특보 측은 당시 해당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작성된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3장짜리 문건입니다. 작성 기관은 국가정보원,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였습니다. 문건에는 면밀한 인사검증을 통해 좌편향, 무능, 무소신, 비리 연루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 대상자를 색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중점 고려사항 항목에서는 좌편향 간부를 반드시 퇴출해 좌파 세력의 재기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면서 대상자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4대강 사업 등을 보도한 시사 프로그램 간부들을 반정부 왜곡보도 혈안, 편파방송 행태 방치 대상자로 규정했고 실제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이 보고서를 요청한 이유를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KBS 내부 인사를 솎아내겠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홍보수석실 누군가가 문건 내용을 KBS 경영진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건 내용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청와대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사찰 등 재판 기록에 담겨있는 해당 문건은 배포 대상으로 홍보수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홍보수석이던 이 특보는 과거부터 해당 문건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다음 달 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훈련병들부터 제한된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다음 달 3일 입영 대상자부터 신병교육기관에도 주말과 공휴일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서 입영 시 휴대전화와 USB형이 아닌 일체형 충전기 등을 지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마 전선이 잠시 물러난 사이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강원 삼척과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강릉 24도, 청주 24도, 제주 25도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30도, 광주 29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서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종일 이어지는 더위에 지치기 쉽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남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100mm 이상,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하게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륙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새벽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벼락, 쌀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부터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